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이제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방송 준비하기 직전에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면 거의 끝자락에 왔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이제 피크를 칠 때, 그 당시에 진짜 거의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분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시장이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쭉 빠졌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이제 아는 분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가까운 지인한테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시장 가는 거 맞긴 한 거냐, 이렇게 왔습니다.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이런 게 결국 이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인 거고, 대부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딱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몇 개월이 더 갈지, 뭐 3개월, 6개월, 뭐 아니면 1년 더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이제 심리적으로는 사람들 멘탈이 다 진짜 이 시장에 그래도 나름 오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흔들릴 정도니까 이제는 얼추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심리적인 어떤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부 댓글을 보는 순서대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김칭다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차트를 봤을 때 채널 하단부라 싼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 채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금까지 주식 등 여러 가지들이 말씀하신 차트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어제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칭다운님은 어제 제가 저녁 때 올려드린 그 차트 2부 영상을 안 보셨으면 이제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 보빠님이 라디오 사연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전에 누군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라.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 이제 짐작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윤영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은 현재도 채굴량 플러스 채굴 수수료를 채굴 보너스로 받는 걸로 알아요.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죠. 비트코인 간 거래가 많아질수록 채굴된 비트코인보다 수수료로 받는 비트코인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매연님이 저도 그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bitcoin.org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이거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혹시 이제 이 사이트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와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제가 이 bitcoin.org에 있는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들을 일단 소개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왜 비트코인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돈의 한 형태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사업자, 사업가, 창업가들의 증가가 측정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가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화폐와 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까 사용자, 사업가, 창업가들이죠. 그 사람들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거다. 이 가치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채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나요? 가격은 당연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하고, 수요가 줄면
가격도 줄게 됩니다. 오직 한정된 수의 비트코인만 유통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새로 생성되는 속도 또한 일정하게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이 그 가능한 정도보다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다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발행된 개수는 예를 들어 1700만 개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실제 나와서 그 가격을 움직이는 비트코인 개수는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홀딩되어 있는 물량들, 팔지 않고 그냥 홀딩되어 있는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물량들도 30%가 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많지 않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뭐 한 5%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도 안 되는 물량이 이 가격을 저는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닌 적은 돈으로도 가격이 이제 결정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나요? 네, 대답이 네예요. 역사는 실패하여 사용이 중지된 화폐들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 마크, 그리고 짐바브웨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언제나 기술적인 실패, 경쟁 화폐들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인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불공평하게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 아까 박윤영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이트를 켰는데요. 일단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보시면 대부분의 거래들은 수수료 없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거래 승인과 채굴자들의 수고비로서 작은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가스비를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송금할 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미화로 몇 전 안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계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수수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 수수료는 일정 부분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사용자들이 거래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수료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이제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거래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작동하는 정확한 원리는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채굴이 다 완료가 됐는데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개발자들, 비트코인 코어 이 개발자들이 이거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서 채굴 보상보다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그만큼 어떤 수수료를 조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거래액과 무관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히 저렴하거나, 이 얘기예요. 1000비트코인을 보내는데 0.0005 비트코인 수수료가 나오면 굉장히 싼 거죠. 또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0.02 비트코인을 보내는데도 0.004가 들어가요. 그러면 보내는 건 0.0인데 0.004가 들어가면 거의 뭐 5분의 1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액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1000억을 보내는데도 돈 보내는데 수수료가 뭐 5만 원. 근데
20만 원 보내는데도 5만 원. 이렇게 되면 20만 원일 때 5만 원 보내면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1,000억을 보내는데도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수수료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금액은 거래 반복 횟수라든지 소모된 데이터와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 얼마만큼 네트워크에 이제 과부하를 줬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래 수수료를 결정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액은 적으나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쌀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는 레스토랑에서 동전만을 사용하여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금액은 적으나 소비가 심히 잦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래 활동이 정상적인 범위 내로 유지된다면 수수료 또한 낮게 유지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10억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자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현재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만 미래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0.004라고 하면 10억이면 소점 첫자가 1억이 되는 거고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0.004가 400만 원인 거예요. 0.004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냈다라고 하면 400만 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굴자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 지금 0.004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 조그만 비트코인 0.004를 받는 것도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다음에 타임 IP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친구한테 이제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한순간에 이제 도박꾼으로 몰렸던 기억이 있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전화 왔던 지인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뭐냐면 어제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완전 가격 다 폭망했다. 채굴자들 다 도산했다. 이런 뉴스가 몇 번 나왔대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뭐 아는 지인한테 비트코인 투자해봐라고 해도 할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심리상 특히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빠질 때는 겁나서 못 들어와요. 겁나서 못 들어오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자산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그거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거 꽝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저는 뭐냐면 그래도 기회는 준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까운 지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아끼는 뭐 지인이라고 하면 정보를 일단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들이 하게끔 이제 둬야겠죠. 예, 그래서 예, 뭐 저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유 코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기 지금 물려가지고 나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반 대중들의 심리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뭐였냐면 일단 와사비 월렛 제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 와사비 월렛 이것은 와사비님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와사비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와사비를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달러를 채굴 중인 이제 개발자 분이시라고 했고요. 개인 프로젝트로 EOS로 이제 뎁 게임 구상 중이시래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만약에 이거 영상 보시고 이 댓글에 같이 달아주셔도 되고 오늘 영상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오스 뎁으로 지금 게임을 구상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와사비님이 여러분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요즘 애들이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 좋아해서 저는 이제 쿠키런을 추천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재현님이 좀 게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현님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지아 올림픽 제목은 가지아 올림픽하고 내용은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이오스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이제 그 상징으로 하면 되겠네요. 로고로 해서 경쟁에서 우승한 코인에게 순위대로 이제 금운동을 주는 이런 게임을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이오스를 게임을 개발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와사비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이오스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오스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탭에서 여러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고 플레이어 간의 거래가 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개발자에게 그 이익이 옵니다. 블록 타임이 0.5초, 비트코인이 10분인데 0.5초예요. 그래 0.5초밖에 되지 않아서 처리도 빨라서 게임이나 갬블링 탭 플랫폼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오스 투자자들한테 이제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오스는 탭을 운영하려면 리소스를 스테이킹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오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탭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오스를 스테이킹 해야 하죠. 향후 이런 탭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이오스를 선점하려는 개발업체의 경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직 금액은 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졌고 그 건물이 이제 이오스라고 하면 건물 점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그 점포가 만약에 이오스 탭이라고 하면 그 점포가 활성화되고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고 그 점포를 이용하는 만약에 그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 건물 주인은 세를 올리잖아요.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스의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스테이킹을 해야 하고 그 탭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탭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간의 거래에 있을 수수료로 이익 취하고 아이템을 판매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거에서 일정 부분 이오스를 다시 사서 이오스를 보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오스가 그런 어떤 킬러 뎁이 나와서 킬러 뎁이 이용자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오스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홀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따라 좀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좋은 내용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빠삐용님이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채굴업자도 힘든 상황이니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견뎌봐요. 라고 이제 중국 채굴장의 겨울나기 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채굴기는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어떤 분이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박민균님이 이제 작성해 주신 이 미디엄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작성해 주신 글을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지금 채굴장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번에 이제 채굴기를 근으로 판다라고 했잖아요. 2만 위안, 약 한화 320만 원이었던 채굴기가 현재는 200위안이에요. 100분의 1토막 난 거예요. 32,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채굴기를 분해하는 작업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분해하는 인건비 빼면 사실 가치는 0인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처분하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비었고 보시면 예, 그리고 채굴기를 이제 어차피 돌려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모 전력을 낮추고 연산력을 높여도 지금 이제 오래 못 버티고 암호화폐 채굴을 중단한 상태에서 채굴기는 AI 회사에게 연산력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데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채굴장, 이렇게 소형 채굴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트로 파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채굴장 한 개 단가가 한화로 이제 640만 원이었는데 판매가는 약 그리고 800만 원이었대요. 제작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채굴업자들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인해 최근 영업이 힘들어진 채굴업자들은 채굴 단가가 비싼 영세 채굴업자를 필두로 문을 닫고 있으며 채굴기 손바뀜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서 영세 채굴업자들 못 버티는 채굴업자들 결국에 비트코인을 지금 이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채굴업자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채굴해서 팔아도 손해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현재 살아남은 채굴업자들은 리스크 해치를 위해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공매도 세력이 되어 있다.
공매도를 지속하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이 빠질 것을 염려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식을 먼저 그냥 선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을 일정 부분 이 가격에서 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00달러, 4,000달러 5,000달러가 자기네들 채굴 원가라고 하면 그 5,000달러에서 자신들이 일단 이번 달 채굴돼서 채굴되는 양,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 그래서 6개월치면 6개월치 채굴되는 양만큼 미리 매도를 쳐놓는 거예요. 선물로. 매도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빠지면, 빠진 만큼 그 선물에서는 이득이 되겠죠. 선물 매도를 했으니까 이득이 되지만, 대신 채굴돼서 나온 거는 그 5,000달러에 만약에 선물 매도를 했으면 5,000달러에 판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굴업자들이, 이 버티지 못하는 채굴업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공매도 세력이 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을 한 번에 잡아먹는 그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 폭스바겐 주식을 이제 공매도 세력을 쳤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이제 사업가, 재산이 1조가 넘는 사업가가 자살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는데, 자살한 이유는 폭스바겐을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폭스바겐이 갑자기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고 막 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숏포지션으로 인해서 그 1조가 되는 자산을 몇백억밖에 안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매도 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위로 당길 수 있는 힘도 강하게 저는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빠뿅님이 주신 정보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글의 자동차 기업 웨이모가 미국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차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실제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 이 SF 영화서나 나올 법한 서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피닉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자동차 기업 웨이모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아직은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예.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일단은 그 기술자가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긴 한데 한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400명이면 4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앱을 이용해서 부르면 그 차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오는 거죠. 오는데 그 자율주행차 그 운전석에 기술자분이 앉아있대요. 앉아있고 탑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택시처럼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술자분이 이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다가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 단계별로 점점 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을 벗어나서 지역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이 기술이 이제 발전돼 나갈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율주행 시 해킹, 결제, 금액을 아무도 없잖아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에 내가 앱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킹 관련된 거, 그리고 공유 데이터, 운전 정보를 통한 기계 학습 등 블록체인 기술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봉선 씨라는 분이 오늘 너무 힘드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기분이 뭐 유쾌하진 않겠죠. 유쾌하진 않은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원화 자산보다는 최대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코인 개수를 어떻게 하면 코인 개수를 잃지 않으면서 늘릴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암호화폐가 없어지지 않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도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투자를 했는데 코인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샀던 가격보다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70% 80% 하락했던 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안에 원금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되고 좀 지나서 제가 바로 매도를 해서 했는데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진짜 뭐 10배 이상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은 사실 뭐 저 포함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만 확보가 되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시간을 두고 살아남으면 그거를 다 보상으로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법천사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BK 세트 1대1로 갖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BK를 갖고 계셔서 BK랑 BK SV인데 SV를 BK로 바꿔 BK 수량을 늘리는 건 안 좋은 전략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까 새벽에 일어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해서 비트로 전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참고만 하시라고 했고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시장에서 보시면 일단 잠시만요.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SV가 현재 지금 시총 5위에 되어 있습니다. 5위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7위에 있죠. 그리고 보면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SV가 내가 진짜 그 크레이그 박사가 내가 사토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진짜 이 사람 말이 사실이어서 비트코인 SV가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SV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5만 개 비트코인 고래지갑 보면 5만 개 10만 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5만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도 5만 개 똑같이 받은 거예요. 지금 안 받았으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캐시 그 고래 지갑 보면 거의 대부분 그것도 이제 거의 고래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캐시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 동일한 숫자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면서 SV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원래 뭐 5만 개 10만 개 들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SV도 5만 개 10만 개 들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5만 개 10만 개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속 하드포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고래는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이 되든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이 되든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 시총 1위를 차지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를 매도해서 만약에 10%를 매도해서 제가 그 10개라고 해볼게요. 비트코인 10개가 매도됐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를 150개 받은 거죠. 15개였으니까 한 개당 150개 받고 150개에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SV가 진짜 여기서 치고 나가서 100만원 200만원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150개에서 50개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비트코인 원래 갖고 있던 물량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이 시장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확신을 한다, 비트코인 캐시에 확신한다, 아니면 나는 비트코인 SV에 확신한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원래 비트코인에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 매도해서 한쪽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비트코인이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다른 보상을 받는 거죠, 수익으로.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자신이 당연히 그 투자 금액을 잃으면서 그걸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메인테인님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의 주 원인들 중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BTC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인 리퀴드 사이드 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가 런칭 시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리퀴드 사이드 체인이 런칭한 시점부터 많은 지표가 변화가 있었대요. 기준의 왜곡으로 데이터 신뢰도가 하락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리퀴드 사이드 체인이 무엇인지, 또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리퀴드 사이드 체인은 이제 들어는 봤어요. 저도 뭐냐면, 어떻게 들었냐면, 비트코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속도라든가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을 이제 개발한 걸로 어떤 한 팀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개발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이런 지표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보여서,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지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데이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리퀴드 사이드 체인이 어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뭐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쪽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톨이님이 중국 위안 약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정보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 위안 약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 그 위안화 약세가 왜 유리한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좀 사이즈가 되는 나라의 화폐가 약화돼서 이 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달러라든가 아니면 뭐 금, 이런 안전자산으로 탈출하려고 할 때, 그때 원하는 만큼 달러가 확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달러 자산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산들, 대시라든가 이런 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게 우리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런 곳에서, 이란에서 뭐 그때 비트코인 1000만 원 정도 됐었을 때 이란에서는 2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는, 그 국가 안에서는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가 생긴다. 그래서 만약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돼서 이 7위안을 넘어가면, 저는 그때는 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위안화를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이 빨리 이 위안화를 달러 또는 뭐 금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돈이 저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내용도 읽어보니까 이제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지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미국에서는 최소 1년간 규제해서 암호화폐 거품을 다 뺄 거라고, 이제는 그냥 관망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모두 동요하고 있고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건 맞긴 한데, 연말 불장커녕 내년 봄에도 더 추운 칼바람 맞을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참여를 했는데 다 와서 보니 마라톤이었다는 비유에 공감이 됩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인 거죠. 경제적인 여유.
결국에 이게 아까 지금 달리기랑 비교를 하셨는데, 게임이 달리기인 줄 100m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마라톤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100m 달릴 그 체력만 준비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못 달릴 겁니다. 200m, 300m, 400m 달리다가 이제 체력이 다하면 이제 못 달리고 지쳐 쓰러지겠죠.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 중간에 100m인 줄 알고 뛰었는데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체력이 이제 비축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시장이 같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글을 썼는데, 적자 생존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생물체가 어느 한 특정 시대에서 생존할 기회가 높고,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스스로 도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예, 적자 생존의 적자가 사실 이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고,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돈이 뭐 100억 있어요. 100억 갖고 들어왔어요. 작년 이제 불장에 100억 갖고 들어왔는데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100억이 내가 건물이 빌딩이 뭐 2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100억 담보대출 받아서 배팅했습니다. 배팅해서 이제 100억이 지금 뭐 한 5억 됐다고 하자고요. 지금 뭐 많이 빠졌으니까 5억 됐는데 버틸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그 건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더 넣어라, 돈을 더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20억을 추가해달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남나요? 못 살아남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200억이나 되는 건물을 갖고 있던 강한 자였죠. 강한 자였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내가 이 시장에 5천만 원 넣었어요. 5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돼 있어요.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버티면서 매일 뭐 만 원이면 만 원, 5천 원이면 5천 원어치 계속 리플을 사든, 지금 이 가격에서 뭐 스텔라를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샀어요. 사서 이 시장이 다시 돌아와서 상승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200만 원이 진짜 뭐 50배 상승하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예.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5천만 원 투입해서 2배 수익 난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진짜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저는 강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락장에 힘내시고, 제가 이제 오후에 또 이제 차트랑 그다음에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